네. 오늘 당신 옆에 소시오패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시오패스라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제가 페이북에 올리면서 재미난 기사가 떴길래 그거를 제 식으로 좀 설명을 해서, 제 페이북에 들어오시면은 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라는 말과 소시오패스는 구분이 됐었죠. 소시오패스를 제가 일단 알기 쉽게는 모여살이 파괴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줬고요. 마사 스타우트 여사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근데 이런 식 규정은 상당히 나중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긍정 개념으로, 긍정 수로로 정의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제 식으로는 이제 모여살이 아름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모여살이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꾸 뺀질이고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 소시오패스라는 거야. 이해가 쉽죠, 그죠? 그런데 이름 자체는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자꾸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이 고통을 받는 사람, 환자는 고통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소시오패스 자신은 고통을 안 받아. 이 사람은 병이 없는 건데 이름을 잘못 붙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도 붙일 수 있으니까 모여살이 아름이 정도로 이렇게 해두시고, 모여살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부자와 권력자들이 왜 양심이 없는지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기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불출석한다는 기사예요. 왜 그럴까 정말. 제가 이걸 전임 대통령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대통령은 물러났죠. 그럼 예우를 받는데, 예우가 박탈됐을 경우 박탈을 당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사회적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죄수면 죄수답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전임 대통령인 줄 알고 전임 대통령질을 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러면 안 된다고 자꾸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마음 아파한다고 해도 전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시오패스, 그래서 제가 박소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버렸죠. 박근혜식 소시오패시. 이런 식의 질병이 너무 많은 거야. 심지어 이런 거는 갑질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쓴다면 브라퀴질. 나중에 찾아보시면, 사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브라퀴질. 부자들이 그 짓을 많이 하죠. 이유 중에 하나는 모여살이와 관련돼 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린 거야. 어릴 때는 브라퀴질 할 수 있어요? 아기 때? 엄마 뭐 치마자락 붙들고 늘어지죠. 엄마 나 버리지 마 그러고 살았을 텐데,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쩔쩔매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은 물건 헌신짝 취하듯 다루듯이 하는 거죠. 모여살이의 이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브라퀴질을 하는 거죠. 갑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횡포질이죠. 갑질은 을질이고, 아버지가 아버지질 하면 그게 나쁜 건가요? 물론 놈이 도둑질하면 나쁘긴 하죠. 그건 도둑이라는 행위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도둑질이 나쁜 거지, 선생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 질이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질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아픔을 주고
아리를 유발시키면 그게 소시오패스다 이 말이에요. 관계 질병이잖아요. 그죠? 본인은 해피하면 안 될 사람이 자꾸 행복한 거야. 그러면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피해를 당해. 응? 그리고 막 나를 모략하고 질투하면서 거짓말로 나를 막 음해하고 분란을 불러일으키는데 수습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시오패스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걸 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야 되겠느냐? 그럼 모요살이 질병인데 모요살이 알인데 그 전제는 사람은 모여 살 수밖에 없다. 분거화일, 그죠?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연구를 더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제가 좀 페북 얘기를 좀 했고요. 오늘은 자 도마길 제 1장을 하겠습니다. 41쪽 여기 보면 개밥주기. 자, 이 보기를 개밥주기 보기라고 하겠습니다. 재밌죠? 개밥주기. 개밥은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반려견이란 말을 쓰죠. 반려라는 거는 짝이 되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개하고 짝이 되는 건 단짝, 반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표현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돌봄개, 돌볼개 말이 좀 이상한데 개는 개인데 내가 돌봐야 할 개란 뜻이야. 반려란 뜻으로는 쓰기에는 인격적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한 알맞은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돌보아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그런 개, 친구처럼 돌볼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라면 뭐 정말 환자 돌보듯이 저희 집 위층에 있는 분들은 개가 녹내장이 와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부딪힐까봐 뭐 그냥 절절매죠. 그죠? 산책도 시켜야 되니까 뭐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깐나내게 다루듯이 돌볼 개잖아요. 반려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보기엔 리을을 쓰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돌봄개 그러면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들 돌보는 개가 있죠. 시각장애인을 돌보는 개는 돌봄개입니다. 내가 돌봐야 할 개는 돌볼개죠. 그래서 쉽게 구분이 되니까 반려견이라는 개념보다는 돌볼개가 좀 나은 것 같다. 익숙치 않아서 좀 낯선데 내가 돌봐야 할 개가 있으면 개밥을 줘야 될까요? 왜 그렇죠?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내가 데려왔고 내가 돌봐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개가 뭐 나를 물었어요? 나를 졸졸 따라다니고 나하고 말하자면은 짝의 개념까지 가능하겠네요. 단짝 개념이 됩니다. 늘 따라다니고 내가 말하면 다 들어주고 그죠? 그러니까 단짝이라는 개념, 애정, 서로 정을 주고받는 거. 정이라는 게 주고받는 마음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심지어 우리는 자동차한테도 정이 가요. 컴퓨터한테도 정이 가요. 영어로는 어태치먼트라고 합니다. 붙어버린 거야. 사랑 붙이죠. 사랑 붙이. 사랑스러워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닌 거죠. 하물며 나랑 이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거, 함께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그죠? 난 자동차랑 함께 서울 갈 수는 없어요. 타고 가거나 몰고 가는 거지. 하지만 강아지하고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만일 이제 대화형 로봇이 나온다면 또는 이 스마트폰 쉬리처럼 대화 가능한 스마트폰이 있다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네요. 나는 쉬리와 미국 간다. 함께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이제는 인터랙티브한 경우라면은 함께라는 거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또 마음이나 나하고 함께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주체인 경우에는 함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돌볼개는 함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밥주기는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상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지금 제기한 거죠. 조라는 변호사를 지금 30살이니까 뭐 좀 젊으네요, 그죠? 여러분보다는 조금 나이가 더 들었을 수 있겠는데 미국식 나이면 아마 한참 더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복인가 하는 개 이름이 나오죠, 그죠?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으셨을 거라고 보고 이 보기를 구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짤막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는 출근해서 회의에 참석해야만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이 있어요. 미리 정해져 있던 겁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나요? 네.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우선순위가 있나요? 약속은 깨트릴 수도 있죠. 아니 뭐 결혼, 펑할 수 있잖아요. 이혼할 수 있잖아요. 그때 뭘 해야 되죠? 위자료를 줘야 됩니다. 보상을 해야 돼요. 약속은 서로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거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회사의 경우라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약속을 지금 미리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약속을 지키러 가는 중입니다. 근데 갑자기 개밥 안 준 게 생각이 났어요. 그 개밥을 주러 되돌아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충돌이 일어난 거네요. 야, 걔는 좀 굶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약속은 안 지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걔가 굶주리는 게 더 문제지. 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조는 개밥 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우리 맥주 여사께서 개밥을 주러 간 것을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요거 한번 여러분과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양심적인 걸까요? 양심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47쪽으로 하겠습니다. 재미난 표현 하나를 쓴 47쪽의 밑에 두 번째 달라. 야, 개밥 주는 건 친절한 거다. 그러면 친절하다는 거하고 프렌들리하다는 거하고 양심적이다라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슷한 면이 있긴 있네요. 근데 그 다음 달락 가보면 무서운 말을 하죠. 소시오패스는 성인처럼 친절할 수가 있대. 언제까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한에서는. 하지만 이익이 안 되면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소시오패스죠, 그죠? 자, 그럼 친절하다는 행위는 양심적이냐 아니냐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네요. 그럼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친절함과 양심적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따가 좀 토론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친절이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말로는 친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거의 들어보지 않은 말일까요? 좋을다외다. 좋을답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죠? 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 설명을 보면 고어사전 설명을 보면은 친밀하고 흉어물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친밀하다나 친절하다나 비슷해 보이네요. 그런데 가까울 근자에 대해서는 가깝다라고 풀이를 해놓은 거 보니까 가까움은 거리 개념이었네요. 네? 그러면 친이라는 것은 거리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흉어물이 없다. 언제 쓰죠? 가족끼리. 글쎄요. 제 친구는 장모님이 가끔 돌발 행동을 하셔가지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러셔요. 사위가 왔는데 덥다고 우통을 다 벗으시는 거야. 아무렇지 않게. 사위인데 뭐 어때? 라고 막 다니시는 거예요. 나중에 사위도 뭐 어때? 하고 같이. 이게 흉어물 없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정도를 넘어섰죠. 완전히 그냥 달라붙었어. 하나가 됐어.
이게 바로 조울답다 이런 뜻입니다. 조울답다는 뭐냐면은 너무너무 가까워가지고 뭐 무슨 짓을 해도 다 흉어물이 없는 사이. 이게 친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사이 어떤 일이 있냐면 요즘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아들이 죄를 저질러도 아버지가 아들을 내치질 않아요. 어? 왜? 이건 내 죄거든. 그죠?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내 부덕에 소칩니다 하고 다 죄를 뒤집어 쓴단 말이야. 이게 바로 친의 의미다 이 말이야. 가까움의 정도를 넘어서서 그하고 나하고 사이에는 둘이 아닌 관계로 딱 맺어져 있습니다. 그 친척이 그런 거예요. 핏줄로 맺어져 있는 하나인 사이, 이것이 친입니다. 근데 남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럼 뺨 맞지 뭐. 가깝고 멀매 어느 정도의 절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친절이라고 번역을 멋있게 한 거냐. 뭐 우리 친해지면 나중에는 정말 뭐 친구가 되면은 같이 자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놀러 간다 이 말이야. 그죠? 같이 놀러 가고 여인 남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같이 자기도 하고 친해지면 그런 거 하나가 되죠. 절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된다? 멀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친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둘 사이에 뭐 충분히 공감이 이루어진다면은 가족 같으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애가 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이라는 거는 알맞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와 장소에 알맞게 가깝게 대하는 것, 이것이 친절이다. 근데 이게 좀 저는 너무 어려운 말이어가지고 제가 좀 말을 좀 새로 만들고 있는데 벗처럼 친구 벗처럼 가깝다. 그래서 이걸 말을 만들었어요. 그냥 벗깝다. 없는 말을 만들었으니까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이다. 벗깝다. 가깝다는 말은 있으니까 뭐 사전에 나오니까 그러면 그래? 그럼 벗처럼 가까운 사이를 벗갑다라고 만들면 되는 거지. 친절은 우리는 그렇게 자꾸 친절한 금자씨가 떠올라가지고 친절함에 원래 친절이 복수란 뜻이야. 그래서 그 적에 대해서는 내가 적대감을 보일 수 없잖아. 왜 그래? 적대감 보였다가 그놈이 나를 복수할 테니까. 그래서 오히려 적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접고 친절하게 대하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친절의 이중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말로는 그래서 벗갑다 그러면은 아니 뭐 친구끼리 뭐 그렇겠어요. 그런 게 없는 거죠. 친절한 행동의 경우에 자 48쪽에 가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주네요. 둘째 따라 자 친절하다는 것은 양심이라고 볼 수 없다. 친절은 양심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양심은 어떤 행동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무언가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숙고하는 무언가도 아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야. 요거는 뒤에 좀 설명드릴 텐데 컨션스라는 영어 낱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에서 왔지만은 양심이라는 낱말이죠. 컨션스. 근데 이 컨션스 할 때 이 천스는 사이언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다 이런 뜻이야. 컨은 뭐 함께라는 뜻이고 모두어 한데 그러지요 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는 사람 아는 것 이것이 컨션스네요.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모두 아는 것.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마치 하루살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만 사는 것처럼 아는 게 아니고 어제 역사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면 어제 일에 대해서 내가 오늘 책임지고 오늘 행동에 대해서 내일 책임져야 되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되돌아보고 현재를 마주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 이렇게 이해가 됐던 거군요. 그 양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생각이라는 것으로 생각의 기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마사 여사께서는 생각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양심은 느끼는 무엇이다. 느낌으로 지금 설명하려고 했는데 두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는 emotion이라는 말을 썼고요. 이 motion이니까 motion은 움직입니다. 이는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우리가 정서 또는 감정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 motion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네요. 번역이 조금 적절치는 않습니다. 우리말 감정은 정을 느끼다 이런 뜻이네요. 그럼 정이라는 것을 속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속마음 어떻게 느껴요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속마음은 나 아니고는 내 속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닮고 비슷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만 봐도 속마음을 읽을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나의 속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느끼는 것도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그런 속마음을 느끼는 것이고요. 정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마음이라는 말을 여러분 마인드랑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고받는 거야. 마음이 있냐 없냐 이럴 때 야, 술 마실 마음이 있어? 그러면 너 술 마시면서 나랑 마음을 주고받을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의 원래 뜻은 마을이란 뜻이고요. 마을이라는 것은 모여 사는 곳이란 뜻입니다. 모여 사는 곳에 집이 있고 집집마다 대문이 있고 문이 있고 또 골목이 있죠. 그러니까 소통 공간, 사무침이라고 예전에 썼는데 지금은 이제 감정에 대해서만 주로 쓰죠. 사맞다, 사무치다, 서로 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골목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 골목이 있으면 무슨 마을이에요 여기? 마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을이 된다면 집들이 있어야 되고 그 집들의 모임 자리가 마을인데 거기에 사람이 살고 서로 골목을 통해서 이어져 있어야 되는 것, 오고 갈 수 있는 것, 이건 마을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또는 뭐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무언가 나누는 게 있죠. 그때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테고요. 속마음이라는 건 그러면 속으로만 나누고 있는 거는 아직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겉마음은 겉으로만 그렇고 속으로는 다를 수 있는 마음, 속과 다르다 이렇게 할 때 속마음이 있는데 마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 선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딱 앉혀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선정하면은 생각을 통해서 모든 걸 제자리에 앉혀놔 보세요. 우리 흙탕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가라앉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맑아지죠. 그게 선정입니다. 우리가 맨날 명상 이러지만은 그게 절대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퀴즈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스란히 그냥 흙탕물이 되죠.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편이고 해탈, 니르바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냥 그 흙탕물이든 맑은 물이든 물에서 벗어나야지 물 안에 있으면서 선정백날 해봤자 한 명이 그냥 욕만 해도 그냥 흙탕물이 되고 검은 물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선정과 이 해탈의 근본적인 차이는 쉽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음도 그래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가라앉아 있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떠오르면 수만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내 마음 내가 몰라. 헤매져. 갈 바를 모르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이제 수만 갈래도 있고 또 함께 나눌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모션이라고 말하는 걸로 번역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모션이라는 건 뭐냐면 불러일으켜진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노. 왜 분노했어요? 누군가가 무엇이 분노의 마음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게 이모션이네요. 그다음에 어펙션이라 어펙트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모션과 같은 말입니다. 팩트하면은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뭐 정서라는 말은 더 이상한 번역이네요. 서라는 것은 실말이라는 뜻입니다. 정이라는 건 아까 제가 속마음이라고 했고 사람에 대한 속마음이 다 있잖아요. 엄마에 대해서 어떤 속마음이 있어요? 고마움도 있고 뭐 좀 짜증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 속마음이 우리가 들킬까 봐 가끔 걱정할 때가 있죠. 그 왜 들켜요? 눈빛, 태도 이런 것 때문에 들키는 거죠. 그러기가 실말이야. 속마음에 실마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서하면 이런 건데요. 지역 정서. 전라도 가면 전라도 말이 나옵니다. 땅깨. 그런 사람들이 그 땅깨 듣고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전라도구나. 요즘 이제 복대동 제가 잘 아는 동네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미호천 청주 이번에 물난리가 났잖아요. 인터뷰하면 뭐죠 어디 그 미원면 이런데 인터뷰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슈 그런단 말이에요. 충청도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실마리 같은 게 있어요. 그거 딱 들으면은 여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거 딱 적어 보면 엄마지 저거는. 이런 게 실마리야. 내 마음 안에 그런 실마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실마리는 되게 뭔지 모르지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서야. 그 감정과 정서는 전혀 다른 말이어가지고 우리 번역자는 잘 이걸 번역을 못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제가 바른 마음이라고 했었죠. 양심은 양자라는 것이 걸러내는 기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걸러내는 기구. 옳고 그른 거, 좋은 거, 나쁜 거, 쭉정이와 알곡을 걸러내는 것. 이것이 양이라는 기구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로는 가리사니, 가려내는 거, 가릴 줄 아는 거, 옳고 그름, 똥오줌 가릴 줄 아는 거, 이런 힘이 있잖아요. 뭐 이미 빠른 애들은 뭐 10개월 이내에 다 그런 걸 스스로 터득하잖아요. 가리산이라고 하는 이런 능력이 이제 생겨납니다. 싹 터서 자라죠. 지금은 여러분 뭐 우리 청년 정도라면은 아마 세계관 정도도 갖고 있을 겁니다. 어떤 세계는 옳고 어떤 세계는 그러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과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가리사니. 양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옳고 그름 등등을 가려낼 줄 아는 바른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길게 설명드렸었죠. 바르다에는 뭐 좋다, 착하다, 어질다, 뭐 곧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들이 쭉 섞여 있어서 하나의 뜻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양심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런 덩어리이긴 해도 이제 바른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쉽다. 그러면 서양에서의 컨션스라는 것은 바른 마음이라기보다는 한데 아우른 마음이네요. 바르다라기보다는 아우른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여전히 어떤 덩이 또는 뭉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한데 아울렀어요. 파편화 조각조각 나누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한 그 묶음으로 묶어서 그것을 통찰하는 힘, 이것이 컨센서스입니다. 이 번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설명을 잘 못 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말로는 바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한자로는 양심이라고 할 수 있고 영어로는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알수록 똑같은 현상을 우리는 더 풍요롭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4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절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제 규정을 했죠. 친절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가깝게 벗처럼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 친구가 뭐 야 돈 좀 줘 그럼 돈 주잖아요. 이런 게 친절이거든요. 자기의 친구처럼 대해주는 게 친절이라고 한다면은 양심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가 돈 좀 줘.
이 돈 갖다가 도박하려고 그럼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 주죠. 그리고 말릴 거야. 왜요? 양심은 친절과는 다른 거군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칸트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었죠. 어떤 친구가 자기에게 칼을 맡겨놨어요. 자기 칼인데 언제든 돌려줄 약속을 하고 맡겼는데 와가지고 누구를 죽이겠다고 그 칼을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칼을 돌려줘야 될까요? 친절한 사람은 돌려줘야 됩니다. 친절한 금자씨는 똑같이 돌려줘요. 왜? 친절해야 되잖아.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 원래 이 친절이라는 건 그런 복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럼 나도 똑같이 해주는 거. 친절한 거죠. 돈을 주면 돈을 갚고 주먹을 주면 주먹을 되돌려주는 거. 이게 친절한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라는 거는 그렇게 눈에는 눈과 같은 인과 응보의 원리로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네가 나를 때렸을지라도 나는 안 때리는 거죠. 그럼 왜 이러한 불일치가 양심이 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4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보니까 중요한 낱말 하나가 나왔습니다. 애착이라고 되어 있네. 애착. 요건 좀 나중에 논의할 때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애착이라는 것, 우리말로 애집이라고도 많이 쓰고 집착이라고도 쓰죠. 착이라는 거는 부착, 뭐죠? 모자 쓰는 거, 착모, 맞으면 이상한데 자리에 앉는 거, 착석, 착자 많이 쓰잖아요. 이 착이라는 것은 달라붙는다는 뜻이야. 어딘가 달라붙으면 그게 다 착입니다. 모자는 내 머리에 달라붙었고 내 엉덩이는 의자에 달라붙고 따로 떨어져 있던 것이 가깝게 달라붙어 있으면 그것을 착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애착이라는 것은 달라붙게 만드는 힘을 얘기하고 있는 거군요. 아하, 애착이라는 것은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달라붙은 거, 이게 애착입니다. 이건 사랑 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랑이 붙여줬어요. 접착제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럼 쉬운 말이네. 애착,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어태치먼트하고 같은 거예요. 정이군요. 다정한 사람, 따뜻한 사람. 그런데 이거 한번 규정을 해보세요. 양심에서 비롯된 행동하고 양심적인 행동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네, 좀 어려우면서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악의 그 인문학적 고찰할 때 이 부분을 설명하면 학생들이 금방 이해를 해요. 나는 좋은 뜻으로 그랬단다. 그런데 멍이 들었어. 이해하시죠? 사랑의 매. 사랑의 매를 때렸는데 그냥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게 사랑의 매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은 학대입니까? 그러면 요즘 학생들은 전부 학대라고 그래. 근데 우리 때 이상 세대들한테 물으면 사랑이라고 그래. 세계관이 바뀐 거죠,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뀌면은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뭘로 가지고 이걸 판단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양심에서 비롯된 행동은 결과가 악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해야만 돼 하고 양심으로부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어떤 그 소시오패스는 정말 이기적으로 행동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양심적인 행동일 수가 있어. 이해하셨죠? 의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행동, 결과 사이에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필연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야. 이 둘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착이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애착이 잘못되면은 메조키즘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어젠가 뭐 그저께인가 그 JTBC 보다 보니까 그 데이트 폭력, 야 이빨 3개가 부러졌다네. 응? 여자가, 응? 남자가 약간 술이 취했는데 말투가 좀 귀에 거슬렸다 해가지고 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그러더라고요. 응? 자, 그거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행동이죠. 근데 그게 사랑의 행동입니까? 폭력이죠. 이 둘을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대개는 이 둘을 잘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친절로부터 비롯된 행동과 친절한 행동은 전혀 다르다는 거야. 그럼 친절한 행동은 분명히 친절이라는 개념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근데 친절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행동은 악할 수도 있는 거야. 마음과 그 마음의 결과로서의 행동 사이에는 필연적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우리 마사 여사께서 양심을 이렇게 정의했네. 두 번째 줄, 양심은 또 다른 생명체, 뭐 사람만을 칭하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놨죠. 또 다른 생명체, 여기서 뭐 개가 되겠네요, 그죠? 또 넓게 본다면 지구 전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 집단 또는 인류 전체에 대한, 자, 밑줄 한번 쫙 그어보시죠. 감정적인 애착을 궁극의 토대로 삼는 의무감이다. 그러니까 양심, 바른 마음이라는 것은 의무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거죠. 마땅히 해야만 한다고 느낀 것. 참 우리말이 없네요. 이것도 의무감 이렇게 듣는데, 무라는 거는 떠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옳다는 거죠, 그죠? 부당하게 아니고 올바르게 내가 떠맡은 것은 내가 해야죠, 그죠? 나한테 맡겨진 거니까 내가 해야만 되는 거죠. 의무입니다. 그런데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이제 한참 유행할 때 우리 촛불 시대 때 아몰랑입니다. 아몰랑, 그죠? 이것이 이제 의무감이 없는 사람, 소시오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남에게 탓을 돌리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감이라는 것은 저는 뭐 이걸 그냥 쉽게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땅 느낌, 마땅히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럼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못 갖는 사람도 있고 갖는 사람도 있다고 보는 거죠. 마땅 느낌이 없는 사람은 소시오패스라고 보는 거네요. 반대로 이 마땅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건 또 환원이 됐네요. 뭐 양심에서 다시 의무감으로 환원이 돼가지고 이런 식의 논의는 결국 굉장히 계속 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좋은 논의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일단 정의는 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밑바탕에 애착이 있어야 된다. 이거 제가 사랑부치라고 한번 번역을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깔려 있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비롯된 의무감이다. 그러면 사랑 없는 의무감도 있겠네요. 부부간에 그냥 뭐 사랑은 다 없어지고 그냥 의무감으로만 애들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면 그건 양심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양심이 없는 짓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부간엔 마땅히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이라는 전제 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면 양심이 있는 거네요. 이렇게도 뭐 설명해 보니까 슈타우트 여사의 정의를 뭐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50쪽으로 가면 두 가지 낱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양심의 연료, 에너지라고도 쓸 수도 있겠네요. 또는 이모션이라고 했으니까 불러일으키는 것, 힘이네요. 우리가 어떻게 양심을 발휘하게 되나요? 사랑 때문에. 제 식으로는 이제 하고 싶음이죠.
왜 양심을 갖게 됐어요? 이유가 없어. 왜 그 아내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유가 별로 없어. 사랑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절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 뭐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목적이죠. 배가 고파요? 밥을 먹고 싶죠.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밥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다면은 사랑 자체가 그냥 목적인 거야. 다른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사랑하고 싶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사랑 때문에 해야만 일들이 생겨요. 밥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밥을 먹고 싶으니까 밥을 해야지 뭐. 밥 안 하고 어떻게 밥을 먹겠어? 그러니까 쌀을 씻어서 안쳐가지고 아이고 기다려야지 뭐. 그러니까 밥을 먹고 싶다는 이 하고 싶다는 이 마음이 저절로 생겨났을 때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마땅히 해야만 일들이 막 생겨나요. 이게 의무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부부간에 부부 사이에 사랑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고 싶은 마음 없이 갑자기 이건 없이 해야만 하는 거니까 마치 타인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런 거는 가식인 겁니다. 부부에 대한 배신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비양심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도 표현했네요. 달콤한 구속. 이거 재미있죠, 그죠? 사랑에 의한 거니까 아니 뭐 달콤한 구속이라는 건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군요. 양심이라는 것은 저는 이것보다는 후련한 구속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싶은 건데요. 또는 시원한 구속이라고도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배가 고파요. 그럼 먹고 싶죠. 먹고 싶다는 것이 먹는 것을 통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해지는 거죠. 뭐 제가 이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오줌이 마려워요. 참아요. 그럼 막 답답하죠. 오줌을 넣어요. 시원하죠. 이런 것이 시원한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양심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뭐 선물 사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사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알바를 하지 해가지고 선물을 사드렸어요. 그럼 시원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원하기 전까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을 자꾸 미뤄뒀을 때 이런 부담감, 구속감이 생기죠. 근데 피하질 못해요. 왜? 양심이 있는 사람은 피할 수가 없어. 구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꾸로 그 구속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고 나면은 시원한 해방감을 맛보게 되고 역시 난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양심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워서 제가 짧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뭐 이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논의는 아닐 테니까 51쪽에 가면 세 번째 단락에 한 낱말의 밑줄을 좀 쳐놓으시죠. 신데레시스, 뭐 텔레시스라고도 하고 데레시스라고도 하는데 일단 신데레시스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이제 함께라는 뜻이고요. 데레시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 감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차이를 한꺼번에 받아들였어요. 선은 선으로 받아들이고 악은 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은 따를 테고 선이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좋은 것은 받아들일 테고 나쁜 거는 버리겠죠. 어려운 문제인가요? 사실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쉽다고 합시다. 좋은 거, 나한테 좋은 건 내가 받아들이고 나한테 나쁜 거, 싫은 건 버리겠죠. 일단 그렇게 한번 전제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뭐 쉽죠. 근데 이걸 아까 이제 가리산이란 말로 보자면은
가릴 줄 알아요? 그럼 선과 악을 가릴 줄 알아요? 가리고 나면은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버리는 거죠. 쉽게 일어납니다. 그럼 이 가리사니, 이 신데레시스를 이제 이렇게 물은 거죠. 우리가 본디부터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뿔? 가은이 뿔 기르논법 뿔 있었다 없었다 뭐 이거 가지고 하잖아. 잃어버렸냐 아니냐. 그러면 사실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갓난아기들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3살, 6살 거치면서 제가 예전에 뭐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기에다가 이 마시는 토마토 주스, 사과 주스를 주고 여기다가 바퀴벌레 그 모형을 빠뜨리면 7살까지는 못 마시잖아요, 그죠? 물론 2살, 3살 애들은 바퀴벌레 들어도 먹어요, 그죠? 아직 바퀴벌레 오염이란 개념을 잘 몰라 아직 맛으로만 판단하니까. 그런데 7살짜리 고민이 뭐냐면 바퀴벌레 모형을 넣었다가 에이 더러워요 어떻게 먹어요 뺐어요. 자 깨끗해지 이제 설득을 하면 네 괜찮아요 하고 마셔요. 하지만 9살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웃어요. 에이 저 어른이 날 속이는구나. 그래서 안 마셔요.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신데레시스나 컨센스나 양심이라고 하는 거나 또는 바른 마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환경 또는 부모님의 가르침 또는 친구들 사이의 관계, 이 사회활동이라고 하는 모여사리를 통해 가지고 터득을 하게 되는 것이지 저절로 나무처럼 막 새순이 돋는 그런 식으로 바른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미난 게 하나 나오죠, 그죠? 자, 이런 이제 신데레시스가 서로 다른 선과 악, 서로 다른 것들을 한꺼번에 받아들인 능력이라고 하니까 그 이제 에제키엘이라는 그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이 예언자가 얼굴이 4개라고 지금 소개해주고 있죠. 그래서 앞쪽 얼굴은 사람이고 오른쪽은 그 왕권을 상징하니까 사자고 왼쪽 얼굴은 황소고 뒤쪽의 얼굴을 이제 되돌아본다 반성 또는 이제 성찰을 뜻하기 때문에 독수리 해가지고 양심을 이렇게 4개의 얼굴로 표현하기도 했네요. 뭐 야누스는 앞뒤 얼굴 2개의 얼굴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2쪽에 오면 이제 그 역사가 쭉 이어집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 이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신이 창조한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좋다. 동의하시나요? 네, 뭐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손을 한번 보시죠. 손에 손가락이 5개가 있죠. 근데 갑자기 하나가 부러졌어요. 그럼 손가락 5개가 있는 것이 4개보단 좋죠? 확실한가요? 네, 좋습니다. 그 눈깔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좋은 거겠죠. 근데 사람이 어떤 본디 꼴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4개인데 나만 5개면 좋은 건가요? 그래서 정상이라는 개념도 도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손 자체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분명 나에게 좋은 건데 이 손으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차라리 이 손이 없는 게 낫겠네. 그러면 아니 좋은 있는 손을 가지고 왜 나쁜 그런 일을 할까요? 아니 양심은 그러면 신께서 주셨으면 그 양심도 그러면 가리산이죠. 선악을 가리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왜 못 가리죠? 이게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해법은 뭐냐면 신께서 주신 가리사니 측면에서는 선악을 잘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밑바탕에 있는 거, 그 볼론타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욕구라는 게 있다는 거야. 하고자 하는 마음, 욕구가 있어서 이 욕구 때문에 선악을 좋고 나쁜 거를 가려놓고는
이게 원래 좋은 거야 지금. 남을 도와주는 게 좋은 건데 얘를 도와주면 내가 손해를 봐. 그래서 안 도와주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좋고 나쁜 걸 다 판단해 놓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는 거죠. 이걸 의지라고 그래서. 그 탐욕스러운 부당한 의지를 통해 가지고 이게 해법이라고 제시를 해준 거죠. 신께서는 본디 선악 좋고 나쁨을 정확히 가릴 줄 아는 가리사니를 주셨는데 우리의 그 욕망, 의지 가운데는 탐욕, 자기 자신의 이익을 좀 더 키우고자 하는 제 몫부터 챙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또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썩은 물 이론이라고도 그럽니다. 썩은 사과 이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상자가 있어요. 상자. 여기 몇 개의 사과가 있는데 사과 하나가 썩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옆쪽 사과도 또 썩죠. 쭉 썩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왜 이 세상에 왜 악이 있냐면은 요 사과가 썩었기 때문에 그래. 요 사과만 쏙 떼내면 제거하면 나머지 사과는 안 썩는다는 거야. 그런 엉터리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과는 떼내면 썩어요. 옆 사과 때문에 썩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사과는 왜 썩어요? 첫 번째 사과는 왜 썩은 거야? 사과니까 썩은 거지 뭐. 그래서 사람의 양심을 사과에 빗대는 것은 적절한 비유는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썩은 물 이론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냐면 우리 마음 속에 비양심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좀 잘 기억해 주시라고 했던 거 있죠. 비양심적인 마음으로부터 행동한 그 행동은 비양심적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몰라. 양심적인 행동으로부터 반드시 양심적인 마음으로부터 반드시 양심적인 행동이 나오리란 보장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썩은 물 이론도 사실은 올바른 논증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부 철학,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서양의 중세 철학 내내는 바로 이 문제에 이제 천착을 하게 됩니다. 아니 신께서 만든 모든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서 그 자체로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아니 양심 불량자가 왜 생기지? 썩은 사과가 왜 나오고 썩은 물이 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신이 좀 불완전하다는 것인가? 그럴 리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신의 완전성을 전제로 깔았기 때문에 양심 불량자 문제는 변증론, 변신론, 그러니까 신의 완전성을 위해서 반드시 철학자들이 해결해야 할 난제 중에 난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두 가지를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신께서 주신 신데레시스는 그 자체로는 완벽하게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데 라틴어로 바꾸게 됐습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여기 이제 53쪽에 나오네요. 세 번째 줄 컨시엔티아 컨션스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거죠. 요거 안에서는 사람은 가리다가 뒤엉키거나 또는 뒤섞거나 실수를 해. 그래가지고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되고 그것 때문에 비양심이 생겨난다. 자, 54쪽에 가면 이 논의의 종집을 이렇게 찍었네요. 두 번째 줄 1번 도덕성의 규칙들은 절대적이다. 틀릴 수 없다는 거야. 신께서 주신 이러한 신데레시스와 같은 도덕적 판단 능력, 양심이라는 것은 절대 틀릴 수 없다. 1번. 양심은 절대 틀릴 수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양심은, 이제, 타고난다. 두 번째. 그러니까 양심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네요. 그럼 양심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 마귀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불에 태워 죽여야 돼. 그래서 죽으면 저놈은 사탄이 만든 게 분명해. 안 죽으면
안 죽으니까 분명히 저건 사탄이야. 어쨌든 죽여야 돼. 그래서 이런 이제 중세를 암흑의 시대로 몰아갔던 가장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논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비양심적인 행동이 있으니까 그것은 사람의 그릇된 사고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사람의 탓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나약한 이성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완전한 이성을 신의 이성은 완전한데 반해서 이성이라는 말은 깨닫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치를 깨닫는 힘, 이것이 이성입니다. 이성이란 말 너무 어렵죠. 또는 따지는 힘도 돼. 따지기, 깨닫기, 이게 리즌이란 말의 의미야. 둘 다 가능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신의 깨달음은 완전해가지고 한치의 뭐 오점도 있을 수 없지만은 사람의 깨달음은 불완전해가지고 그 안에 잘못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양심이 왜 사라지는지를 설명을 한 거고요. 자, 55쪽으로 가면 이제 프로이트를 가지고 양심의 또 다른 설명틀을 제시하고 있죠. 슈퍼에고. 지난주에도 질문이 나왔던 건데요. 양심과 초자아가 어떻게 다르냐 같으냐 이것을 이제 질문을 하셨었는데 일단 56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아 맨 첫 줄 자아는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부분이다. 합리라는 것은 이치라는 것은 왜 그러한지를 이제 깨닫는 이제 힘, 그것이 이입니다. 왜 그렇죠? 해가 왜 뜨죠? 몰라. 그럼 이치를 모르는 거죠. 해가 왜 뜨는지 지구가 자전한데 그러면 아하 그렇구나. 이게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를 아는 것, 이것이 이치인데 그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그러니까 자라는 말은 나라는 말로 바꿔놓으셔도 됩니다. 에고라는 것은 나라는 뜻이야. 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디오란 말 아시죠? 오디오, 비디오. 오디오란 말은 좀 이상한 말이야. 왜냐하면 라틴어로 보자면 그냥 나는 듣는다 이런 뜻이고 문장이에요. 사실 문장, 명사가 아니고 비디오 그러면 나는 본다 이런 뜻이죠. 그게 이제 제품 이름에 쓰이면서 우리는 그것을 명사처럼 알고 있는데 에고라는 건 정확히 나라는 명사입니다. 자라는 건 이제 스스로라는 뜻이고 그 안에 저절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적인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자신 그럴 때만 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를 썼는데 이 아라는 것은 깃발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표현입니다. 전쟁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전쟁터에 가면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기 힘들죠. 그 아와 적을 구분해놨는데 아 깃발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 편끼리 모이는 곳. 그러니까 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깃발. 이게 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말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나을 수도 있고 자기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말은 아주 엉뚱한 번역어가 됐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뭘까요?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수많은 것을 해내는 어떤 것, 이것이 바로 나죠. 그럼 이제 초자아는 뭘까요? 슈퍼에고니까 슈퍼만 붙이면 슈퍼마켓. 슈퍼마켓은 뭐죠? 마켓이 있는데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스몰 마켓이 있고 일반적 크기의 노멀 마켓이 있고 훨씬 큰 거 슈퍼마켓이네. 슈퍼라는 것은 뭐 크다는 뜻도 되고 기본적으로는 슈퍼는 위라는 뜻입니다. 언더의 반대말인 거죠. 언더는 아래. 그러니까 슈퍼에 보면은 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나는 어디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밑에 있는 거는 이드고 위에 있는 거는 슈퍼에고네요. 에고 중에 슈퍼가 있어서 위인데 우리말로는 이것을 그 위라고 했습니다. 저 넘어나야, 저 넘어나.
그리고 프로이트도 그것을 무의식적인 어떤 형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뭘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죠. 뭐 한솔치가 열심히 쓰고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근데 아마 그건 모를 거예요. 내가 이거 왜 쓰지? 지금 쓰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쓰는 거지? 그러면 이제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릴 때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한솔아, 중요한 얘기가 나올 때는 무조건 써야 된다. 내 아빠 열심히 쓴 거지. 응? 그러니까 그 아빠가 바로 나보다 나의 저 너머에 있는 나야.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을 수도 있어. 또는 한 대 맞았을 수도 있어. 안 썼어? 한 대 맞았어. 체벌. 어떤 법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슈퍼에고라는 거는 우리말로 그냥 번역만 하면 아주 쉬운 말이죠. 저 너머의 나예요. 내 안에 있는데 나를 넘어선 나. 저는 이제 금나라고 해. 금이라는 건 이제 금을 그은 거죠. 그래서 근남, 긋다 이 말이야. 금을 긋다. 그래서 나에게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돼라는 금을 그어주는 나가 또 있다는 거야. 근데 보통 그런 나는 관습 같은 것들이야. 또는 리추얼 같은 거, 그죠? 관념 이런 것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 그죠?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슈퍼에고는 실제로는 내가 인정하고 수용한 어떤 가치 체계들을 말하는 거죠. 나는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나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긴 뭐 내면의 목소리라고도 했습니다. 양심이라고 부르려다 보니까 슈퍼에고를 내면의 목소리라고도 하고 또는 내면화라고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치관을, 엄마의 가치관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내면화했습니다. 이걸 슈퍼에고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제 일단 우리끼리 부를 때는 제 용어로는 근나라고 하겠습니다. 근나 또는 그 위나.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원래 우리가 썼던 표현이에요. 그 위라는 말은 지금 안 써서 그런 거야. 초라는 말을 쓸 때 초라는 것은 뛰어넘다라는 뜻입니다. 국경을 뛰어넘다, 넘어가다, 또는 뭐 경계를 뛰어넘다, 신의 경지, 경지를 뭐 경지가 다르다. 그죠? 불교 용어지만은 1승, 2승, 1경, 2경 해가지고 12경까지 쭉 있잖아요. 금강산, 그 금강산에도 경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경지, 경치 이런 거 할 때 넘어서 어디로 가잖아요. 그게 이제 초월이야. 초란 말은 그렇게 뭔가 뛰어넘어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말로는 그걸 그 위라고 표현해왔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죠. 긋고 올라가고 하는 게 그 위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끝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좀 발음이 어려우시면 끝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끝이라는 것은 나아가는 쪽의 마지막 자리야. 반대말은 밑입니다. 발바닥 이런 게 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나도 있고 가운데 나가 있네요. 가슴이라는 말은 원래 가운데 자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어디야? 그럼 여기 가운데 심장 있는 데네. 그죠? 그러니까 가슴은 마음을 뜻하기도 하고 심장을 뜻하기도 했던 건데 실제로는 몸의 한 가운데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피돌이, 숨돌이가 다 여기서 중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나죠. 그럼 끝나는 이 올라가가지고 끝에 있는 나, 위에 있는 나, 요거는 끝나, 가운데 나, 밑나. 그럼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8쪽으로 가면요. 이 슈퍼에고라는 것이 어떻게 내면화되냐면 콤플렉스를 통해서 내면화된다고 봤어요. 지금 이런 거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이론이지만 설명으로서는 재미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아주 유명하죠. 그죠?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라는 것은 발 뒤꿈치가 곪은 아이라는 뜻인데 사연이 있는 애네. 어떻게 얘가 태어 갓난애기가 발 뒤꿈치가 곪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누가 꼬챙이로 꿰가지고 갖다 버린 놈이죠. 그래서 버려진 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놈이 결국은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데 이제 소치기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못 죽인 거죠. 이웃 마을에 넘겨줬고
이웃 마을의 왕이 돼서 돌아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쭉 되는 거죠, 그죠? 그 콤플렉스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오이디푸스가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왜 나왔냐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신탁을 들은 거죠. 야, 오이디푸스야, 네가 네 애비를 죽이고 네 애미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신탁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래, 그러면 내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떠난다. 그래서 이 라이오스 왕국을 떠나버려요.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가지고 결단.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짓을 하게 되는 거거든. 인간의 그 유한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용어에서 프로이트가 이걸 따온 거예요. 오이디푸스라는 거. 우리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잖아. 근데 결국은 내가 피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 짓을 하잖아. 아버지, 난 닮기 싫어요. 내 친구들 중에 그런 놈이 있어서. 나는 아버지 같은 자갈돌 인생이 싫어요. 뭐 설명하려면 복잡하지만. 그래서 그걸 피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뭐가 됐어요? 지도 자갈돌이 됐어. 이게 대물림이라는 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 콤플렉스하고 연결돼 있어요. 근데 콤플렉스는 말 때문에 이런 게 설명이 안 돼. 뿔리라는 건 주름이라는 뜻입니다. 번데기를 떠올리시면 딱 좋죠. 근데 번데기에 주름이 쫙 펴지면 팽팽하지. 근데 이게 쭈그러들었어. 이게 콤플렉스야. 번데기가 주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팡팡 라바처럼 반질반질하고 그러면은 콤플렉스가 아니야. 이놈은 콤플렉스가 없는 놈이야. 근데 이렇게 저렇게 고생을 하고 그래가지고 못 먹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만 쪼그라들었어. 쪼그라든 거. 그러면 쪼그라들다 보니까 주름이 생기잖아요. 주름 잡혔어요. 이게 콤플렉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데 쪼그라듦. 콤플렉스라는 거는 뭐 조금 제가 말놀이를 좀 여러 개 해보면 그 쪽을 뭉침, 쪼글쪼글 뭉친 거예요. 쪼그라들었어. 조잡들었어요. 뒤틀렸어요. 꼬였어요. 베베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주름이 베베 꼬이거나 또는 뒤틀리거나.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쪼그라든 거야. 그래서 주름이 잡힌 거야. 쪼그라들어서 주름이 잔뜩 잡힌 거. 그래서 원래 모습을 알 수가 없어. 그리고는 정상적으로 처리돼야 되는 것들이 꼬이고 뒤틀려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돼. 그래서 잘못 처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회화 과정에 실패하게 돼요. 이게 이제 콤플렉스란 말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데 쪼그라들어서 뒤틀리고 또는 베베 꼬이고 조잡 들고 이런 거죠. 콤플렉스라는 것은 쪼그라들었다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쪼이기, 쪼임이란 말 스트레스의 우리말 번역으로 쓰는 걸 아시면은 금방 또 설명이 잘 됩니다. 스트레스라는 거는 이제 쪼임이죠. 쪼이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의해서 아빠한테 맞는 거죠. 엄마하고 사랑하려고 했더니 아빠가 한 대 때렸어요. 이 자식이. 그러면 오늘이 어떻게 돼요? 깨갱하고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아빠 눈치를 봐. 그래가지고 아빠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는 쪽에 있는데 엄마의 사랑을 구하면 아빠가 한 대 때리니까 안 맞기 위해서 이제는 아빠의 인정을 받으려고 이거 아이덴티피케이션 같아지기래. 그래서 아빠와 아버지와 같아지고 닮아나가는 칭찬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를 거꾸로 이제 멀리하게 돼. 아빠의 인정을 더 받게 되면서 이게 내면화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가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통해 가지고 거꾸로 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닮아가게 된다고 믿거나 말거나 지금은 뭐 이런 논의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 59쪽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초자아까지 설명한 뒤에 양심된 초자아 이 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자, 60쪽으로 가면요.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렸네요. 자, 첫 번째 단락 가운데에 있습니다. 초자 그 끝나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그 위 나는 저 넘어 나는 전적으로 두려움의 기초에 있다. 두렵다라는 것은 뒤탈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아빠한테 한 대 맞겠지라는 맞을까봐 또는 시험에 떨어질까봐 이 까봐라는 나름대로의 뒤탈에 대한 그 미루어 보는 어떤 결과로서 그 뒤탈을 피하기 위한 행동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끝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억압과 또는 이제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지 않냐. 반면에 양심이라는 것은 거꾸로죠, 그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감정적인 애착, 사랑 부치. 사랑이라는 건 자발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사랑은 강요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철저히 자발적인 것이고 자율적인 것이고 하지만 그 안에서 자라나온 양심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의미, 의무감이었죠. 두 가지, 사랑과 의무라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양심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자는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이 그 단절된, 좌절된 욕망, 욕구의 대리, 충족을 위해서 그 강제자인 아버지나 어머니를 스스로 동일시하면서 닮아가고자 하는 두려움에 기초해 있는 반면에 양심은 거꾸로 이런 자발적인 사랑의 기초에서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의무감 이것이 양심이다 이렇게 썼던 것이죠. 자, 그럼 62쪽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62쪽 밑에 두 번째 단락 쭉 양심하고 계속 나오는 거죠. 한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애착에 기초한 양심은 10대 엄마로 하여금 자신이 좋아하는 화장품 대신에 아이의 이유식을 사도록 만든다. 이거 좋은 보기죠. 두 가지 욕구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장품을 사고 싶다. 자기를 위한 거죠. 또 하나는 이유식을 사고 싶다. 아이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과 자기가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아이를 위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양심은 어느 쪽을 선택하게 만드냐 하면 의무를 택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 의무를 택하면 양심적인 것이고요. 뭐 칸트하고 똑같네요, 그죠? 반대로 이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의 이익, 자기의 욕망 이걸 택하면 칸트는 것을 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뭐 심리학자는 그걸 악이라고 설명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오늘 제가 뭐 강의할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